제가 현직 애널이었으면은 저는 그런 리포트를 썼을 겁니다. 하이닉스 400만 원, 삼성전 썼을 겁니다. 근데 코스닥은 이제 저희끼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완전 야생이거든요. 코스닥은 네. 무조건 ETF 해야 됩니다. 개인이 개별주 하다가는 거의 2차전지 사태가 나거든요. 자, 요즘에 채국장 채널로 아주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래는 채부심이죠. 원래는 부동산 채무심이 전문- 아직은 더 본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집값,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시 최근 집값 분위기 어떻고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작년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어마어마했고요.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 연초되고 나서는 구정이 끝나고 대통령이 X에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그런 포스팅을 연달아서 몇 주째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간 동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제 다 꺾여가지고 네. 원래 주간 강남이 0.3씩 나왔거든요. 네. 이게 52주 하면은 연에 한 15% 이상 올라가는 그런 강세인데 지금은 이제 강남이 0.01이니까 완전 0에 붙었고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는 거를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매 시세가 하락 전환하는 지역들이 올해 들어서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가격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거고 시장에서도 주택가격 동향 그런 전망을 하는데 월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그게 100 넘으면은 좀 세게 본다는 거였는데 그게 124였다가 이번 달에 나온 거는 이게 106으로 그냥 확 죽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그런 상승 기대가 많이 꺾였고 조금 하락 전환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락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요? 맞아요. 고가 주택일수록 아. 지금 고가랑 초고가가 서울에서는 그 5개 분위로 쪼개면은 가장 비싼 게 5분위 주택이고 5분위 주택은 평균 30억 넘는 집들이고 그리고 4분위 주택은 20억을 넘는 집들이고 그리고 3분위가 이제 중위 주택이니까 이게 지금 14억대인 거거든요. 그리고 4분위 그러니까 2분위 1분위로 내려가면은 이제 9억 6억이 되는 건데 근데 주택 가격 조정폭이 제일 센 거는 5분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5분위 주택 가격들이 호가는 거래 체결되는 가격을 보더라도 평균 10% 낮게 거래 중에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과열이 됐었던 것도 5분위 사는 게 제일 비싸게 많이 네. 올랐으니까 그쪽에서 조정폭이 크게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만 해도 초고가가 아주 미친 듯이 올랐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오른 게 송파구로 알고 있는데 네. 그만큼 뭐 한강 벨트, 뭐 강남 3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똘똘한 채 현상 때문에 많이 올랐을 텐데 지금 또 초고가가 가장 폭이 클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작년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큰 거는 뭐 제가 2년 전에 피카 코리아 책 썼던 것처럼 지방에서도 서울에 원정 매수를 할 정도로 네. 서울 주택에 대한 선호가 크고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는 기본적으로 외지 투자 비중도 높거든요. 그리고 이 세 지역을 보면은 자가 점유 비중이 제일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은 점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전체로는 자가 점유가 50% 후반인데요. 서울은 44%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그냥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서울 전체 거래가 100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30은 다 비서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수도권 아닌 외곽 사람들인데 외지에서도 서울에 투자 목적 부동산을 많이 이제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똘똘한 채 시기에는 돈들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이쪽 상승률이 컸고 작년에 그래서 엄청난 강세가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투자 목적 부동산 갖고 있으면 보유세 엄청 세게 때릴 거고 그 다음에 5월 9일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 다시 다 중과시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빨리 팔아라 이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X에다가 막 포스팅 올리면서 그래서 투자 목적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 강남 3구에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들에서 매도가 나오니까 자가 점유율이 높은 강북권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 투자 목적 부동산 갖고 있는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한 가지도 안 여쭤볼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왔을 때 오히려 서울의 외곽이나 아니면 지방에 집들이 더 떠 있다고 한 게 왜냐면 똘똘한 채 시대에 팔게 되면 똘똘한 채를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부터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울의 메인의 어떻게 보면 강남 3구가 더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팔게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강남에 집이 있다면 투자 목적으로 강북에 한 채 더 있지 않거든요. 강남에 두 채 있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강남이 그래서 자가 점유가 압도적으로 낮은데 이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자가 점유율이 막 70%대까지 가서 다 그냥 그 집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 부동산으로 팔려고 해도 팔릴 게 없어요. 근데
근데 강남권에서는 그런 투자 목적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지금 처분하고 있죠. 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정책과 발언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 부분도 굉장히 클 텐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전에는 이제 대통령의 생각이 공개가 되지 않고 소위 정책이나 관료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통해 가지고 좀 공개가 됐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한 3주 전부터 직접 X에다가 하나하나 막 포스팅을 하고 뉴스를 다 인용하면서 뭐 반박할 건 반박하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을 읽으려고 트루스 소셜 보는 것처럼 이제 대통령 생각 보려고 X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 뭐 기자들도 그래서 X에서 대통령이 한 말 뭐냐고 직접 물어볼 정도로 어쨌든 대통령 생각은 그 X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구도는 뭐 다주택자들은 대주택 처분해라 이런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 뭐 전쟁을 하는 거냐 이런 시각들이 있어 보이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뭐 대통령이 작년에 이시바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이시바가 일본에서 얼마 전에 오사카도 갔다 오셔서 마라톤 뛰셨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시바가 지방창생이라는 정책을 쓰면서 지방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살리려는 거를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총리 도전하는 그런 도전도 했었고 뭐 아베에 물먹었었지만 결국 아베 다음에 총리가 됐었는데 근데 그 지방창생을 했었던 결과라든가 성과 이런 거를 작년에 이제 대통령한테 많이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서는 그냥 저출산 문제라든가 주택가격 그 앙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시적인 문제로 이어지니까 그거를 그냥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냥 매매가가 너무 높고 막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메시지 올리고 그다음 다주택자한테 주택 처분하라고 하고 있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 부동산이 다른 자산 대비 좀 유리했던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유리했던 제도들을 좀 다 없애거나 하면서 소위 이제 부동산 쪽으로 돈이 좀 안 돌아가고 다른 이제 산업력 주식이든 기업이든 이런 쪽으로 돈이 가도록 이제 완전 재편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긴 개혁 과정의 초반부인 것 같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이제 집행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일 텐데 이전에 나왔던 627 나왔었고 네, 97 나왔고 10, 15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올해 심지어 1월까지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심지어 작년 말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네. 부동산 뭐 답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됐지? 내 안간힘 쓰는데 모르겠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그럼 그 뉘앙스는 진실이 아니었던 건지랑 플러스로 어쨌든 그 다음에 129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집값이 어쨌든 뭔가 하락이나 하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게 129의 6만 가구 공급 대책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 X에 뭔가 트윗이나 이런 걸 계속 하는 것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지. 그게 자산시장 이론에서는 그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반복적인지 일회성인지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요즘 삼성전자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주가가 올랐지만 작년 7, 8월만 되더라도 그냥 잠깐 오르고 말겠지 할 때는 주가가 큰 반응이 없었는데 메모리가 계속 올라가겠네라는 생각과 함께 주가가 이제 넷따블이 난 거잖아요. 전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동산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97 공급 대책이나 129 공급 대책이나 이렇게 공급을 뭐 냈다고 쳐 6만 호든 10만 호든. 근데 그게 일시적인 공급이라면은 장기적인 공급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급이 여전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깔고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97 대책이 나왔을 때는 공급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세게 올라버렸어요. 아, 이런 일회성으로 빡빡 긁어가지고 이거밖에 못 만드는구나 이러면서 아, 이제 공급이 아예 없겠네 라고 해서 공급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르는 그런 역설이 있었고 그런 두 달 동안 너무 세게 오르니까 11호 대책이라는 걸 내면서 일단 토어제로 다 묶어버린 다음에 잠깐 이제 쉬자.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강세 원인이 해소된 건 아니니까 그 토어제 규정하고 나서 한 두 달 지나니까 다시 이제 삐쭉삐쭉 흘러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주택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경 됐을 때 재상승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본격적으로 참전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 나라 최고 통수권자로서 규제 제도 전부 다 쓸 수 있는데 그 소위 선거 전에 뭐 뭘 못 내고 뭐 정치적인 걸 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러면서 이제 전향적인 소위 참전 의지를 불태우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정화 의지를 완전 세게 내고 그냥 여러 가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나오는 규제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최소 이 정부 한 4년 반 동안은 계속 나오는 거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유세도 있거든요. 보유세 실효보유세율 0.2 너무 낮다 막 보유세 0.5 1.0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고가에서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게 좀 올랐잖아요. 좀 지키고 싶은 심리가 하나 있고 그냥 수익 실현 한번 하자 이런 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4년간은 그럼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세금이든 뭐든 그런 기조도 있는 데다가 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 주식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집 팔고 옛날에는 할 게 없었는데 이젠 주식도 있게 됐으니까 집 팔고 그냥 ETF 사고 이러면서 재테크하고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엑스포스팅 몇 번 올렸다고 분위기가 꺾인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선거 끝나고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 작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넘기면은 지금 이제 국토부든 아니면 청와대든 그런 사람들 다 만나보면은 올해 내년까지 입주 없다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고, 내후년부터는 3기 신도시 청약이 완전 본격화가 되는데 그러면 숨통 좀 트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올해랑 내년까지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주택가격이 앙등하지 않고, 이게 이제 맞는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 고민을 뭐 대통령이 엑스하면서 그냥 자기가 안정세를 하겠다고 이렇게 갔으니까 일단 다들 좋아하는 것 같고, 관료들을 보면은. 근데 시장에서도 그냥 그 진정성을 좀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럼 대책을 계속 내겠구나라는 생각을 깔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선거 전까지는 뭐 이런 약세 분위기나 하락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되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까 그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서울시나 경기도와의 협력이 되게 필요한데 그게 지금 서울시장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용산을 둘러싸고도 되게 논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추가적으로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뭐 이런 게 좀 결정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계속 개혁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거 좀 기스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지금 같은 그런 좀 침체나 약세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보유세 또 뭐 선거 끝나면 올린다는 얘기인데 진짜 올릴 수 있나요? 거의 뭐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죠. 그게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실효보유세율이 0.2%밖에 안 되는데 실효보유세율 평균적으로는 뭐 0.8이 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은 재산세냐 종부세냐라는 이지선다 문제가 존재하고,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작동을 하는 거고 종부세는 소수에게만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종부세를 건드리는 거는 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산세가 이제 최고가 부동산에만 그 신규 세율 를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지금 재산세 0.1에서 0.4까지 공정가액 반액비를 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최고 가액 구간이 신설되는 형태로 고가 부동산에만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유세 만약에 진짜 올리면 집값이 폭락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게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유세 0.2% 시세 기준으로 있는 가격 대비 실효세율 0.에서 0.5 정도로 올라가면은 이제 한 20% 정도 하락을 하거든요. 현금으로 할인하는 그 값이 크게 달라지니까 그 정도 이제 하락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대통령의 발언이 이전에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11호라고 하는 토어제 이후에 갑자기 그 이후부터 강세장이 왜 이어졌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 다른데, 저는 그때 그게 사실은 다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이닉스 셔틀버스 다니는데 막 오르고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주택가격 올라가는 데를 보면은 뭐 용인이라든가 강동구라든가, 특히 강동구가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강동구를 보면은 하이닉스 2000팹이랑 청주 팹을 양쪽을 다 가거든요. 그래서 강동이 그 하이닉스 교통의 서울 어떻게 보면 메카인데, 과거에 부동산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천 남동공단 엄청 잘 나갔을 때는, 그때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천에 계시지만은 그 사장님들은 다 목동 살았거든요. 그래서 목동이 소위 말하는 서울의 그 진입 서쪽 한계선이었거든요. 인천을 생활권으로 하시는 분들이 강남까지는 너무 멀어서 충분히 안 되는데 목동에서는 서부 지역이 커버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맥락으로 강동구를 바라보니까, 강동구가 하이닉스 직원들의 소위 서울 동부 한계선 정도 되는데, 그래서 강동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실거래 신고가가 난 거는 하이닉스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 인센티브 규모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10%를 인센으로 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47조밖에 못 벌었지만 올해는 거의 한 150조 벌잖아요. 그럼 직원 수가 3만 명이니까 작년은 한 1억 2천 받았으면 올해는 5억 받는 거고, 그러니까 내년 인센으로는요. 그러니까 내후년 인센으로 인당 한 6억씩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주 같은 데가, 청주 팹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주 가면은 청주 평균 25평 주택 가격이 그냥 5억에서 7억 사이에 있는데, 그런 주택들이 하이닉스 인센만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외제차 판매 제일 높은 데가 청주인데, 저는 그래가지고 작년 11호 대책 이후에 전반적으로는 거래 위축이 되었었는데, 매매 실거래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들을 좀 잘 생각해 보면은 뭐 광교든 수지든 강동구든 보면은 하이닉스 영향권이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막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대통령 포스팅 이후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이면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이제 부동산이 자금이 증시로 가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압구정도 핵심 지역 아파트가 뭐 수십 원씩 가격 낮춰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거 팩트예요? 네, 그게 뭐 120억짜리가 90억에 거래가 되고 이제 호가가 내려가고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사실인데 근데 지금 아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압구정을 세컨 주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뭘 퍼스트 주택으로 갖고 있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주택을 세컨 주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소위 그런 데 사는 겁니다. 그 나인원 한남 이런 데 그런 데 사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남에 다주택이 많다고 했던 것도 그냥 거기 투자 목적으로 한 채 더 있으신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양도세 중과 적용을 다 받게 되면 지금 이제 고가 주택으로 할수록 양도세가 얼마나 달라지냐면은 지금은 장기 보유 공제 있죠. 중과세율이 아니니까 어쨌든 10년 갖고 있으면 30% 공제해주고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해주거든요. 기본세율 압구정 같은 데는 어차피 기본세율 50%는 내지만 그래도 공제 30%를 먹어주니까 소위 말해서 100억 벌었다 치면은 30억 공제해주고 나머지 70억에서 50% 세금 낸다 치면은 이제 30억 내시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는 100억 벌었지만 30억 내고 70억이니까 30% 세금 낼 수가 있잖아요. 저희 법인세를 생각하면은. 근데 중과세율 적용받게 되면은 첫 번째 공제가 없어져요. 그럼 100억 차익에 대해서 그대로 과세하게 되는데 이게 82.5%를 내니까 세금 82억을 내거든요. 그러면은 종전 대비 종후 간에 그 생각해지는 금액 차가 너무 나니까 지금 5월 9일 전에 팔지 않으면은 뭐 양도세 중과가 영구 이어질 것 같으니 한 4, 5년은 그러니까 지금 팔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급 부족 문제와 전세 시장이 맞물려 뭐 집값 상승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이게 기존의 이제 전망이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올해 수도권 매매 전세 시장 뭐 최종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세 전세 매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월세는 그냥 소득을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월세와 전세 중에서 사람들이 과거에는 전세를 좋아했는데 지금 그냥 월세를 더 좋아합니다. 그냥 전세금을 전세에 넣어놓고 있으니 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요새는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전세금을 그냥 월세로 돌리고 ETF 사신 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전세에 만성적인 비선호가 있다 보니까 전세는 4분이든 5분이든 전세 가격의 앙등이 거의 잘 보이지가 않고 월세는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가격의 상승 압력은 조금 있는 상황이고 전세는 의외로 매우 잠잠합니다. 그리고 매매의 경우에는 작년 엄청나게 올랐는데 매매는 이제 미래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기대감을 죽이는 그런 활동들과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약세로 좀 전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하면 월세는 오를 것 같고 전세하고 매매는 내릴 것 같습니다. 큰 폭의 폭락이나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서울 같은 경우? 매매는 그 2분위, 1분위 각 지역은 그러니까 아까 서울 기준으로 6억, 9억대는 사실 거의 조정이 없을 것 같고요. 그 14억, 20억, 30억 평균 가격을 갖고 있는 3, 4, 5분위 중에서 5분위가 제일 큰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제일 가장 생각하는 큰 조정폭은 한 20, 30% 내외일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이 한 24억 되고 좀 오버해서 조정되면은 21억 되는 거잖아요. 그런 조정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7, 금융 3이 우리나라의 자산 구조가 선진국으로 바뀌는 뭐 머니 무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작년부터? 그럼요. 지금 완전 시작됐고 역사적인 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 무브가 시작되었다고 일부 영상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5,960 지금 장중이긴 한데 마감 거의 직전인데 6,000 잠깐 돌파했었나요? 뭐 6,000원 잠깐 보고 내려왔네. 어쨌든 근처 6,000 돌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파죽 시세 상승자 이거 단순 단기 가열로 봐야 될까 아니면 펀드멘털 계산했다는 구조적 강세장으로 판단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둘 다 보는 약간 혼종적인 직업을 오래 갖고 있었는데 근데 주택을 볼 때는 이제 주택 시가총액이 집만 7,500조가 넘어가고 제가 주식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식은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2,000조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많은 제가 주식시장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때부터 막 머니무브 얘기를 했었어요. 소위 10수년 전에도 선진국형 자산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주식시장이 간장종지만 하는데 어떻게 그 큰 돈이 오냐. 부동산은 지금 몇 천조인데 이게 올 수가 없다. 너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100억 있는 사람한테 1억짜리 아파트 갭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주식이 커져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결국 주식도 이익과 멀티플이잖아요. 시장도 다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 어쨌든 6,000포인트 도달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비싸다 너무 못 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코스피가 영업이익 레벨이 너무 이익 레벨이 너무 올라가서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연에 한 400조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낸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됐으니까 6,000이 돼도 그 시총으로는 뭐 5,000,
5천조 원 좀 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순이익을 500조 번다 치면은 PER 10배인 거예요. 뭐 엄청 비싼 느낌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엄청 올랐지만은 멀티플이 떨어졌습니다. 이익이 너무 크게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이익 올라가는 거랑 내년 이익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보면은 올해만 해도 전자닉스 합치면 순이익이 300조 원이에요. 네. 두 회사만 합쳐도. 네. 근데 25년 기준으로 그 두 회사를 합쳤을 때 순이익은 85조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코스피 단기 순이익이 그 85조 벌던 회사가 갑자기 300조를 벌어버리니까 여기서 220조 이상 점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20조 점프하면서 합산 순이익이 이제 합산 단기 순이익이 네. 뭐 한 200조 원대에서 지금 한 500조 원대를 간 건데, 그러면은 그냥 멀티플은 아무런 변화 없고 이익 올라가는 것만 된 거고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좀 질적으로 성장, 이게 멀티플이 상승하는 좀 질적 성장을 담고 있는데,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배당분리과세를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2, 3월에 있을 그 주총 시즌 간에 네. 슈퍼 주총 시즌을 우리가 좀 보낼 것 같고, 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좀 질적 성장 기에 들어가면은 멀티플도 좀 뜰 것 같거든요. 그래서 500조 순익 기준으로 10배면 5천조니까 지수 6천쯤 되지만은, 이게 저희가 한 14배 정도 간다 치면은 이게 한 7천조 가는 거고, 그러면 7천조 시총으로 간다 치면은 지수 기준은 거의 한 8,500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수의 상단은 그냥 위로 좀 많이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올랐지만 하나도 비싸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주식이 어쨌든 5천조 원대에 가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는 돈을 담을 만한 그런 간장종지에서 그래서 사발은 된 거예요. 그래서 머니무브가 오면 올수록 이런 과정이 더 네.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이제 6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됐죠. 이제 그럼 7천까지 가능하다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목표 주가나 이런 거는 오르면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낙관론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올해 지수 상당 어느 수준까지 전망하세요?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지수상단 요즘 뭐 전망하는 만국장 사람은- 얘기하고 계시던데. 그거는 이제 제 개인 채널이어가지고 그런 건데, 여기 김 작가 같은 큰 채널 약간 그 보면은 희망과 다짐, 저는, 의지. 아니요, 저는 거의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근데 간다. 차마 이런 거대한 채널에서는 이제 그런 네네. 저 개인의 그 조그만 걸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더 큰 꿈이 있거든요. 근데 차마 그 더 큰 꿈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수도 이익과 멀티플의 조합이고, 한국 증시는 올랐지만 PER 10배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가 저는 PER로 요즘 증시에서 제일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한국 증시 원래 대통령이 되게 싸다고 얘기했을 때는 네. PBR 1배도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PER로 우리가 10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쟁이들이. 근데 저도 주식쟁이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증시의 역사 50년을 쭉 돌이켜보면은, 네. 저도 주식이 좋아서 증시를 간 사람이긴 하지만, 강세장은 3번밖에 없었고, 그 3번의 강세장은 86, 89년에 있었던 소위 6공화국 출범한 민주화운동 군대가 그때 개도국에서 중진국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지수가 130에서 1000으로 8배 떴고, 그때 지수가 8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00으로 올라간 지수가 2004년, 2007년에 중국을 만나면서 중국 밸류체인을 올라타면서 이제 1000에서 2000을 간 거고요. 네. 그 2000으로 이제 15년을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15년간의 암흑기가 존재했는데, 그 15년간의 암흑기 이후에 작년 시작은 2,400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6,000으로 온 거고, 이제 2배 이상 뜬 건데, 2,400에서 왔다고 생각해 보면은 얘가 7,000 몇백을 가면은 3배가 뜬 거잖아요, 지수가. 그럼 지수가 이만큼 뜨는 강세장이 지금 한복판에 있는 건데요. 네. 이 강세장을 저는 2004년, 2007년에도 주식을 했었는데, 그때는 중국에 묻어서 가는 강세장이었고, 지금은 미국에 묻어서 가는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격이 그러면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묻어서 갔을 때 사이클 산업들, 뭐 정유라든가 이런 뭐 화학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게 셌었던 게 과거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전기라든가 전기전자 IT를 베이스로 하고 바이오 같은 그런 첨단 산업들을 베이스로 하는 완전 국가로 좀 바뀌었다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2000년대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을 PBR로 보는 게 맞았지만은 지금은 PER로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다 PBR로 봤다가 지금은 다 PER로 보는 게 맞아 보이고, 나라 전체가 PER로 바뀐다면은, 그럼 우리나라 PER이 미국에 묻어가지고 미국의 성장을 서포트하거나 하는 그런 중간 국가로서의 그 엣지를 갖게 되면은 지금보다 멀티플 꽤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국 증시가 만약에 멀티플이 20배가 돼버리면은 지금 PER 10배 봤는데, 그럼 지수 기준 12,000이 돼요. 그러니까 지수 상단이 뭐 7,000이다 8,000이다 하는 이런 논의보다 전 더 중요한 거가, 우리나라가 그러면 적정한 그 밸류에이션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소위 외국에서 생각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상상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PER 10배는 진짜 꼬라박았을 때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근데 뭐 한 14배 정도만 좋아져도 지금 한 8,500까지 열리는데, 그냥 만이라는 게 그냥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 얼마까지 갈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누가 사고 누가 파는 거예요? 누가 증시로 다 올리는 거예요? 개인이죠. 지금 머니 부분이니까요. 지금 기관이 사고 판다는 것도 다 헛소리인 것이 네. 기관의 80%가 다 ETF거든요. 결국 ETF는 다 개인이 산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개인 명의 계좌로 하시는 분하고 ETF로 사시는 분끼리 서로 사팔사팔하면서 그냥 막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좀 팔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그냥 글로벌 마켓에서 코스피의 그 비중이 있는데 코스피가 너무 올라가니까 지금 nothing but 코스피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포트에서 한국비 너무 올라가니까 좀 털어야 되거든요. 털어야 되는 거지. 비중 조절. 네, 그래서 한국의 비중을 낮추려고 벤치마크 지키려고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러고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선진지수에 편입되거나 내년 말쯤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제 소위 뭐 어마어마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상승 이끈 핵심 동력이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뭐 통화 완화 기대, 특히 이제 반도체 실적 개선들이 꼽힐 텐데 이 동력도 왜 딴 거에 있는지랑 플러스 이 동력들이 있다면 이 동력들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소위 반도체 전문가분들이 많은 네. 그런 반도체 시장 전망은 해주시고 계시지만 뭐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 작업하시는 분들은 AI 툴들을 초기부터 많이 썼고 지금 뭐 대본 작업이든 영상 작업이든 이쪽 시장의 변화를 이제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 뽑아야 되는데 안 뽑고 AI가 다 대체하고 잼스 쓰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클로드 코드하고 바이브 코드하고 막 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걸 토대로 이제 보면은 실제로 어떤 비용을 내 가지고 그런 걸 쓰겠다는 그런 수요는 되게 좀 짱짱해 보이고 뭐 그래서 그냥 있는 업황으로만 보자면은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26년 메모리는 다 팔았고 27년 거 팔고 있으니까 지금 26년 2월인데 그러면은 거다가 27년 상반기는 얼추 다 팔고 또 하반기 거 판다고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최소 이 사이클은 2년 이상 가는 이제 강력한 사이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전망하는 건 아무래도 현업에 있는 플레이어가 전망을 하는데 현업에 있는 플레이어의 최정상에 소위 엔비디아나 구글이 있는데 구글과 엔비디아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10년 동안 컴퓨팅 1000배 이상 커진다고 했구나. 그래서 1년에 2배씩. 그래서 2의 10승이 1024잖아요. 그래서 10년간 1000배 커진다 하더라고요.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그럼 매년 더블씩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실제 뭐 그 회사는 좀 공격적으로 본 걸 수도 있겠지만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사이클이 진짜 어떻게 끝나갈지는 메모리는 근데 일종의 그 시클리컬한 성격이 없진 않아서 이제 가격이 뭐 되게 치솟았지만 그 다음에 뭐 하겠지만은 어쨌든 코스피는 27년 말까지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되게 실적 측면에서는 근데 지금 밸류도 싸니까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의 6천까지의 장은 실적 장세였다 생각하고 앞으로의 장세는 밸류에이션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아까 제도 개선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올해 주총 이후에 많이 부각이 되면서 질적 장세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단기간에 과도하게 급등한 것은 부정함도 없는 사실일 텐데 주가 되돌림 현상은 뭐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을 텐데 개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시장 상당히 제한할 우려는 없나요? 개인들이 많이 사서 올렸다면 당연히 이제 저도 팔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든단 말이죠. 근데 안 파는 이유는 이거 놓칠까봐 뭐 또 어디까지 올지 모르니까 약간 포모 같은 게 있을까봐 못 파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그 정부의 정책에 뭐 반발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 수능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부동산도 그래서 예를 들면 2017년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세요니까 전부 등록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주식시장 부양으로 완전 방향을 틀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코스닥 150 같은 지수를 직접 살 정도면은 그래서 저희 코스피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코스닥 그러니까 저는 코스피는 성장주로 좀 부르고 싶고 코스닥은 꿈주식으로 부르고 싶거든요. 이제 꿈 괄호 열고 똥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그 꿈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한 해 코스피가 되게 좋았고 올해는 코스닥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매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적인 주식의 시총은 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경로에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더 올라간다 이러니까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끼리 아니면 또 외사 애널을 포함해가지고 서로 뭐 내가 더 세게 봤네 뭐 난 200조씩 보고 뭐 이러면서 지르고 있는데 그거는 강남 아파트 평당 2억 갑니다 평당 3억 갑니다 그 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질적 성장이 이제 증시에 작동할 시기가 올해 2분기부터니까 2분기부터는 그 질적 성장으로 밸류 올라가는 거를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종국에는 외인 수급도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외인 수급은 우리 지수가 선진 지수에 편입되면 올 걸로 보고 있어서 그 선진 지수 편입하는 과정이 이제 제도 개선을 수반하고 있는 건데 그게
그게 이제 내년 말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내년 말에는 선진지수 편입과 함께 정말 물밀듯이 외국 자금들이 올 거니까 그 전에 우리끼리 열심히 사가지고 좀 올려놔야 네. 좀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증시 앞으로 더 좋게 보시는 건데, 뭐 세부적인 질문 또 있다 하겠지만, 상반기에 유망 섹터 어디 지금 어떤 주식을 사놓고 저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아까 건가요?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나라가 미국 네. 밸류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주 OEM, ODM 국가라는 포지션이거든요. 네. 원래는 중국의 OEM, ODM이라는 포지션이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OEM, ODM이면 미국의 결국 메가테크 업체들의 우리가 엄청나게 훌륭한 그 벤더 국가가 되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반도체로 위시되는 그냥 전기전자 섹터 전체고요. 그냥 전기전자 섹터 전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가 20만 원이라 하면은 보통 주는 60억 주 있으니까 시총 1200조 되는 건데, 이제 우선주가 8억 주가 있으니까 우선주까지 하면은 지금 벌써 한 1300조 될 겁니다. 근데 전자 실적만 보더라도요, 전자는 올해 당기순이익 160조를 벌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PER 10배 때리면 1600조고, 그리고 그 메가테크 기업들 PER 30배인데 저희 좀 할인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냥 전자를, 애널들은 이런 밸류를 차마할 수 없죠. 왜냐면은 저도 현직 애널일 때는 목표가 100% 괴리가 나는 리포트를 못 내걸랑요. 네. 근데 애널들도 마음속에는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럴 겁니다. 삼성전자 PER 20배 봤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TSMC가 PER 30배 봤는데 30배가 아니라 우리는 할인해서 그냥 할인해가지고 20배 줘도 되지 않냐 하면은, 그럼 160조에 20배가 되면 3000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3000조는 60억 주 환산하면 5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저라면은 삼성 이제 50만 원요? 3000조가 되면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라면은 50만 원 레포트를 예를 들면 냈을 건데, 증권사에선 제도적으로 괴리율 100% 넘는 목표가 보고서를 이제 불허하고, 그냥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쪽 은어로 말하라라고 해요. 그냥 뭐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사이드 한 30% 50%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목표가를. 그러면은 지금 평가가 20만 원 정도 왔으니까 목표가 한 30만 원 지르는 겁니다. 네. 목표가 30만 원 지르고 그다음 업사이드 한 50% 있다. 그치만 그 친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삼성전자가 멀티플 20배 못 받을 리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자만 해도 지금 전자가 우선주 포함해서 1300조지만은 160조 단기 수익 내는 글로벌한 회사 중에서 5000조 이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이익 160조를 내는 미국 기업들 중에서 5000조 이하 기업이 없으니까 저희는 좀 할인 받아서 한 2500조 줘도 여기서 더블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이닉스는 더 심각해요. 하이닉스는 올해 얼마를 보냐면 올해 130조 이상을 벌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700조 원이에요. 이제 100만 원 기준 되면 얘가 0.7억 주 있으니까 700조 원인데요. 그러면은 130조에 700조면 PER 5배짜리 기업입니다. 하이닉스는.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왜, 전자는 왜 지금 160조 기준으로는 8배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8배 받고 있고 하이닉스는 5배 받고 있는데 네. 매우 부진한 밸류를 받고 있다 이 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밸류가 정상화만 되더라도 업사이드는 뭐, 하이닉스는 여기서 업사이드가 너무 높아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차마 그래도. 말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10배만 받잖아요. 그러면 시총 10배 받으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1300조 되는 거잖아요. 그럼 1300조 되면 하이닉스 시총 기준으로 그럼 180만 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는 왜 20배 받고 하이닉스는 10배 받습니까? 그럼 하이닉스 20배 받자. 그러면은 하이닉스 20배 받으면은 얘는 2600조짜리 회사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한 400 몇십만 원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지금 이제 20만 전자 어쨌든 100만 닉스가 가시권에 들어왔죠. 반도체 추가 상승이 삼성전자는 목표가 최국장님께서는 40만 원? 제 목표가요? 저는 목표가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그냥 개인이지만, 상승 여력이 어디까지 있다? 아니죠. 제가 현직 애널이었으면은 저는 그런 리포트를 썼을 겁니다. 40만 원? 아니요, 하이닉스 400만 원, 하이닉스 삼성전자 50만 원을 썼을 겁니다. 근데 저는 현직 애널들이 이런 리포트를 쓰고 근데 싶어 한다고 현직 생각하는데, 애널리스트 분의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심리가 좀 느껴지나요? 있죠. 있지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톱 티어 애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밸류에이션이 어쨌든 실적 대비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저평가를 한 거네요. 맞아요. 왜냐면 이익이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습니다. 40조 벌다가 130조 벌고, 그 다음에 무슨 45조 벌다가 160조 벌어버리면은. 근데 이익이라는 게 한 번 스파이크가 일어나가지고, 잠깐 좋았지만 다시 80억으로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전성기 실적으로 때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내재화된 이익이라 그래서 그 임플라이드한 당기 순이익을 좀 생각해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40조,
120조, 뭐 60조, 80조 이렇게 쭉 간다면 아 얘는 평균으로 한 5년간 한 80조는 버nin구나. 그럼 80조에 곱하기 20배 하면은 1600조 되잖아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애널들이 목표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이례적인 실적이냐 아니면은 올해 이 실적이 이례적인 건 맞는데 좀 장기 이어질 실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주가는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을 이례적으로 보고 28년부터 다시 먼저 꼬라박는다. 네. 다시 한 50조 원대 영업이익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올해랑 내년에 있었을 2년의 엄청난 특수는 그냥 한여름의 꿈이었고 다시 이 회사는 50조짜리 회사가 되는 거고 그럼 시총 1000조가 되는 거고 그럼 전자기준 지금 1300조니까 1000조면 오히려 20% 하락률이 발생하는 건데 결국은 밸류나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라는 거는 잘 나올 때 좀 박수 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왜 이런 소위 폭발적인 목표가의 보고서가 안 나오냐면은 아직 지금 27년까지 좋다는 건 알겠는데 28년, 29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논리가 있는데요. 뭐가 만들어지고 있냐면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엄청난 이익 특수다. 이 스파이크가 한번 가고 나면은 다시 이익 레벨이 내려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골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결국은 사이클 산업이다. 좋을 땐 엄청 벌지만 안 좋을 땐 꼬라박는다. 하이닉스가 올해는 130조 벌지만 23년에는 마이너스 7조였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적자 7조 당기순이익 9조 적자 보다가 130조 버는 거 보니까 완전 집안이 달라진 건데요. 근데 이제 메모리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메모리의 수요처라는 게 저희 같은 소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기업이나 개인 같은 그 B2B, B2C 마켓에서 소비로 구조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성 어떤 스파이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설령 일회성 스파이크라 하더라도 그 설비 투자가 이어지는 기간이 1, 2년이 아니라 더 길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지속성이 담보가 되는 신호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쪽은 그게 끊어지는 신호를 찾으려고 한쪽은 찾으려는 신호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마음이 여기에 있거든요. 더 이어진다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이쪽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를 저는 그냥 말씀했을 뿐이고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그냥 의견을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약에 보유자분들은 언제 팔아야 될까요? 어떤 뭐 매도 타이밍, 사이클 꺾이는 거 보고 팔아야 되나요? 원래는 전자닉스 같은 반도체 주가는 메모리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데 메모리가 램값 요즘 컴퓨터 한번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램값이 미쳤거든요. 램이 너무 비싸가지고 DDR5 한 32기가 2개 달라 그러면 거의 한 300만 원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30만 원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리테일가는 이제 한 진짜 10배 이상 올랐는데 요즘에 조립 PC 하나 맞추는데 그거 어마어마하겠네요, 가격이. 그래서 지금 다 재고 소진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에 종전 거 재고 소진 사이클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신규 수요가 죽을 거라는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리테일까지 PC까지는 메모리를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중국의 그 CXMT랑 뭐 이런 애들이 빨리 좀 생산이 돼가지고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저긴 제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사가겠다는 데가 너무 쟁쟁한 애들이 사가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언제 팔아야 되냐면 결국 메모리 가격 꺾이면 팔아야 되는데 아니면 두 가지인데요. 시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모리 가격은 여기서 더 엄청나게 초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현 수준의 그 높은 수요가 이어지면은 하락은 없어도 여전히 높은 레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우려라는 거는 그런 건데 그 수요가 꺾일까봐 우려스럽다는 거고 그 수요는 지금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B2B로 나오고 있잖아요. 소위 메가테크 클라이언트들이 계속해서 그 설비 투자를 밝힐 건지에 따라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메가테크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AI 수요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양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토큰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그 쿼리가 얼마나 올라오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 AI 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최종 의사결정은 결국 구글, 그 다음에 엔스로픽 이런 회사들의 입에서 오픈AI 같은 그런 회사들의 입에서부터 만들어질 거고 그런 거를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과거에는 메모리 가격만 보면 됐지만 지금은 더 미래에 이런 투자가 계속 있을지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고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개별 주식을 시총이 크니까 투자하기는 편하지만은 이런 뉴스 플로우라든가 그런 의사 판단을 다 따라하기는 또 어렵기도 해가지고 저는 전자닉스가 아주 훌륭한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이 개별 주식을 너무 타이트하게 많은 규모로 하시게 되면은 그건 좀 비추천하고 있어서 오히려 ETF 같은 걸 통해서 그냥 매니저들이 이런 걸 하게 맡기시고 본인은 좀 편하게 계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범용 D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DDR5 마진이 HBM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이런 수익성 역전 현상이 주가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겠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AI 사이클이 왔을 때는 그냥 학습이든 추론이든 HBM이 먼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학습 단계에서는 HBM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HBM을 만들어내는 거는 하이닉스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HBM3E에서는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먼저 주가가 갔죠. 23년에 9만 원이었다가 그게 지금 100만 원이 된 거니까 지금 이것도 2년 반 만에 11배가 오른 거거든요. 엄청나게 오른 상황입니다. 근데 전자가 5만 원에서 20만 원 가니까 사람들은 전자에 대해서 좀 더 와 어떻게 전자가 이러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벌써 11배가 떴어요. 23년 마이너스 9조 할 때는 9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130조 하니까 이제 한 700조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5년부터 있었던 변화, 작년에 그 전자를 끌어올린 거는 학습의 시대에서 우리가 추론으로 넘어갔다는 거고 사실 저희가 제미나이든 챗GPT든 저희가 물어보는 대부분 다 추론 질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정리해줘 이런 다 학습이 다 끝난 놈한테 추론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추론 수요가 폭발하게 됐고 추론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저장소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모리 저장소를 그냥 폭발적으로 늘리는 거를 종전에는 개별 GPU의 성능을 올리는 스케일업이었는데 지금은 개별 AI 서버의 양을 늘리는 스케일 아웃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 스케일 아웃 사이클이 작년 9월부터 사람들이 느꼈던 거고 작년 9월 이후부터는 전자가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스케일 아웃 사이클에서 메모리가 더 부족하다 보니까 메모리 부족한 거를 설계에도 반영을 하고 있고 올해 엔비디아 행사를 보면은 그 자기네 설계에도 이제 여러 계층을 나눠가지고 SSD까지 집어넣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런 거에 다 설계 반영할 정도로 지금 수요가 매우 짱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냥 범용 D램까지 떠버렸는데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HBM류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는 좀 되게 받아들일만 하지만은 범용 D램 가격이 이렇게 HBM보다 더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는 그냥 수급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 문제적인 부분은 좀 해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익의 견고함은 그러니까 이익의 규모 자체는 전자가 좀 더 큰데 그러니까 이익의 견고함은 하이닉스가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그럼 HBM에서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HBM 같은 그런 메모리는 소위 GPU 성능 업그레이드에 따라붙어야 되는 그런 마켓인데 거기서는 하이닉스가 3세대에서는 거의 다 했지만은 4세대에서는 뭐 6대 3대 1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6이고 전자 3이고 마이크론 1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이제 올해 지나면 알 건데 근데 지금은 그런 학습에 필요한 HBM뿐만 아니라 그냥 추론 전반에 필요한 스토리지용 이제 램도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이쪽이 블랙홀 돼버리니까요. 잘 돌이켜보면은 이게 결국 순차를 두고 여기서 어떤 그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냐면은 처음엔 HBM만 올라갔어요. 엄청난 수요로. HBM을 올리다 보니까 일반 범용 D램 캐파가 줄어버렸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 결국 범용 D램도 필요하다면서 범용 D램이 갑자기 HBM 가격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D램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수요가 폭발적인 거에 대응하면서 또 다음 칸이 또 부족해지고 요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기판 가격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각종 전자 제품 부품들 가격 다 올라가고 하면서 그냥 전기전자 섹터가 시차를 두고 한 2, 3년 시차를 두고 그냥 폭발적인 강세 수요가 나오면서 이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그냥 잘 예측해 보면은 그 다음 올라갈 것도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포지션을 잡으면은 진짜 큰 수익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또 HBM4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사양의 오버스펙 전략을 취한 이유는 뭘까요? 그냥 HBM4는 결국은 그 GPU 레벨에서 필요한 요구사항 스펙치가 다 있겠지만 그냥 서로 자기네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결국은 지금 메모리 밴드위스가 병목이어가지고 그 GPU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더 넓은 그 밴드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지금 요구사항이긴 한데요. 근데 다만 지금 GPU의 시대가 끝나간다고 하면 너무 이르긴 하지만 23년, 24년에 엔비디아 행사는 전 세계 가서 지켜봤는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 그만한 위상이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결국은 이 모든 수요가 추론 수요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글이나 엔스로픽, 오픈 AI에 더 높은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만 해도 이 AI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지는 결국은 수요에 달려 있으니까 그 수요의 최전선에 있는 회사들의 말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요 최전선에 있다는 회사가 결국 제미나 구글이랑 엔스로픽이랑 오픈 AI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회사가 어떤 말 하는지가 지금 제일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얘네 회사들이 지금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승자 독식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쪽 회사들이 무슨 말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HBM 4세대를 누가 어디 더 납품하고 덜 납품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국 이 모든 시작은 AI 수요에서 온 거여서 뭐 수요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 반도체를 넘어서 MLCC 조항까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삼성전기 같은 부품주가 반도체의 가파른 상승 궤적을 휘행하며 기록적인 수익성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럼 요즘에 삼성전기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게 결국 아까 제가 말했던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이제 높은 수요가 생기는 영역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게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그 전은 TSMC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21년부터 TSMC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칩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올라갔는데 23년부터는 AI 그 GPU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이닉스 메모리가 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갔고 지금 범용으로 올라가고 지금은 스케일 아웃으로 간다는 거는 서버가 커진다는 건데 그럼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기판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판과 전자제품과 전자 소재는 그냥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냥 너무 상식적으로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한 개의 칩이 이제 고도화됐기 때문에 많이 쓰이진 않았는데 지금은 옆으로 커지는 거니까 곱하기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판 제조사를 포함해가지고 전자 소재 제조사 뭐 결국은 다 순차적으로 좋아질 예정이고 올해 주식시장 그냥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는 그냥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그냥 국내를 대표하는 전자 소재 제공 업체이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그 수요단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너무나 예상되는 일이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가장 좋게 보신 섹터는 전기전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전기전자 다음을 좋게 보시는 거는 뭔지 아니면 전기전자만 투자를 하라는 의미신 건지? 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이익과 멀티플이라고 한다면은 이익단이 제일 센 게 반도체와 전기전자죠. 미국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는 게 성장주인데 성장주 투자는 반도체와 전기전자에 머물러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수출 성장주들도 있어요. 방사이 됐던 그냥 식음료가 됐던 일반적인 수출 성장주도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이익과 멀티플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그 멀티플이 개선될 요인이 있는 것도 반도체와 전기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전기전자는 소위 말해서 지금 당장으로는 약점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대신에 주식시장에는 이런 성장주만 있는 게 아니라 꿈주식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꿈이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은 뭐 코인도 꿈이고 근데 저는 그런 꿈들도 꿈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이런 게 꿈이고 우주 테마, 바이오 이런 게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다 신약 개발의 꿈이라는 게 있고 각종 꿈들이 있습니다. 근데 꿈 주식들이 주로 코스닥에 조금 많이 있고 그래서 꿈 주식의 비중이 일부 있는 것은 필요한데 근데 코스닥은 이제 저희끼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완전 야생이거든요. 여기 이제 코스피는 뭔가 자사고 애들 모아놓은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다 모아놔가지고 공부시키는 것 같고 여기는 진짜 뭐 완전 야생에서 이제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건데 근데 코스닥 같은 거는 이제 ETF를 통해 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 포트에서 반도체 전기전자 비중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 꿈 주식은 비중 20%나 40% 정도로 좀 더 줄여가지고 ETF를 통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개별로 좀 대응하게 되면은 꿈 주식이 그냥 한 끗자 바뀌면 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팔신 마구신 맞는 게 순간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는 반도체 전기전자고 꿈은 우주 바이오인 건가요? 바이오텍은 전체적으로 다 꿈이고요. 그래서 코스닥의 40%는 기본적으로 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부장 기업들도 여기 많이 들어있거든요. 코스닥에는 소부장 기업들도 한 15, 20% 정도 들어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코스닥은 코스닥 150 ETF나 액티브 ETF 같은 게 나올 예정이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꿈 주식이 있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또 연기금 수급이 개별 종목보다 ETF를 핵심 통로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코스닥 관련 ETF 투자는 유효한 전략일까요? 당연히? 코스닥이요? 코스닥은 무조건 ETF 해야 됩니다. 개인이 개별주 하다가는 그냥 뭐 거의 2차전지 사태가 나거든요. 그래서 개별주보다는 ETF를 통해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는데 우리 채널에서는 ETF 태반은 90% 넘게 다 패시브 ETF인데 그냥 지수 셋업된 것만큼만 그대로 사는데 저는 매니저들이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10수년간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만났던 매니저들은 다 주식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 매니저들만 지금 살아남아 있거든요. 다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주시장에서 그 상품들 런칭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은 뭐 진짜 제가 느꼈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미디어에도 나오시지만 대부분은 미디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들은 그냥 미디어에 저처럼 편안하게 나오지만 매니저는 컴플라이언스
IFRS가 훨씬 복잡하니까 안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주식하는 걸 보면 진짜 기가 차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나스닥 지수는 올해 연초 대비 YTD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나스닥 지수를 베이스로 하는 액티브 ETF는 연초 다 13%씩 떴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TQQQ는 3배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액티브 나스닥은 이제 13% 이상 벌었는데, 왜냐면 좋은 종목만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저희가 나스닥 사면서 월마트 살라고 나스닥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 애플을 누가 삽니까? 그러면은 나스닥에서 시총을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을 빼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좀 담아야 되는데, 좀 구글 담고 엔비디아 담고 테슬라 담고 뭐 이러고 싶은데, 그거는 액티브한 그런 ETF들만 그런 짓을 하거든요. 패시브는 시총 비중대로 담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코스닥도 똑같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코스닥 150을 하게 되면은 150을 시총 비중대로 그대로 담는다면은 그 150 안에는 금과 똥이 섞여 있어요. 근데 저희는 금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금을 찾아서 그 금만 담았다면은 이제 초과 성과가 날 거라는 이제 기대가 있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액티브 ETF로 코스닥을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냥 코스닥 지수를 사는 건지? 코스닥 150 액티브. 그러니까 코스닥 150인데 액티브여야 된다는 거죠. 액티브해야 된다. 그냥은 아니고. 네. 왜냐면 지수는 그 안에 꿈똥 다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네. 그리고 레버리지를 사면은 똥도 레버리지가 돼버리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똥을 빼고 아, 금을 사야 되는데, 네. 예, 그러려면 액티브로 선별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사는 건요? 그것도 괜찮게 코스피도 코스피 200이 그래도 코스피 안에서 200이라면은 그렇죠. 대부분 다 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레버리지 ETF도 사시는데, 근데 그 거래소에서 코스피 200을 한 번 더 추려준 게 있어요. 밸류업이라고 해가지고, 야, 우리가 코스피 200을 했더니 여기에 우리도 몰랐는데 금양도 들어오더라 이러면서, 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수질 관리를 한 밸류업 지수를 거래소가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 코스피가 75% 떴죠. 근데 밸류업은 95% 떴거든요. 그러니까 퀄러티 평가를 받은 코스피 200의 선별이 밸류업 지수인데, 그래서 밸류업 지수는 그냥 예를 들면 뭐 밸류업 지수로도 수많은 ETF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밸류업도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는데, 예를 들면 타이거 밸류업, 뭐 코덱스 밸류업 이런 건 패시브고, 타임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코액트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이런 건 액티브거든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코스닥은 이제 코스닥 지수 패시브는 그대로 있죠. 그냥 지수를 추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매니저가 붙을 필요가 없고 출시만 하면 되는데, 액티브를 내게 되면은 주식 매니저가 붙어야 되거든요. 주식 매니저가 붙어 있는 그런 상품들이 더 관리를 잘해준다. 그렇게. 그리고 똥인지 발견되면은 바로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패시브는 똥인 걸 발견해도 끌고 가야 되니까 이제 액티브가 좀 더 낫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자, 그러면 일부 전문가분들은 주도주 추격 매수보다 낙폭과 대 소유 업종을 겨냥한 길목 지키기 전략 제안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전략은 지금 왠지 대표님 그럼 안 좋게 보시겠네요? 네, 세상 쓸데없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낙폭 과대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부동산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전세 곱하기 몇 배가 집값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서울은 전세이 지금 3배예요. 그리고 지방 소도시 제가 다 이제 나고 태어난 데는 전세 1.1배입니다. 그러면은 안 오른 거잖아요. 그럼 안 오른 지역에,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지금 엄청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되게 이상하게 바라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싼 건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는데, 싸고 비싼 이유를 봐야지 현재의 그 밸류에이션만 봐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유 없이 비싸졌다면은 네. 좀 경계해야 되고, 이유 없이 싸졌다고 하면은 좀 살 수가 있지만, 밸류에이션 그 자체는 매수 매도의 근거여선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밸류가 아니라 12개월 후의 밸류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24개월 후에 그 밸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싸 보이지만 12개월 후에 더 싸진다면 그러면은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닐 건데, 지금 산 게 12개월 후에 좋아질 만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가 있으면은 사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꾸로 지금 좋아 보이지만 12개월, 24개월 후에 내려갈 만한 리스크가 있다면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고, 이런 거여가지고 싸다고 해서 그 밸류에이션이 매수의 이유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밸류는 그냥 12개월, 24개월 후에 목적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어쨌든 반도체 실적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도 증시 상승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잖아요. 네.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앞두고 증권사 지주사들 신고가 행진 벌이고, 요 며칠은 잠깐씩 조정이 있긴 한데, 이런 주저하는 정책이 증권주 지주사 리레이팅, 이제 이미 많은 리레이팅 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시킬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주식이 좋아서 건설회사를 다니다가 주식시장으로 오긴 했는데, 그 오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그 초창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제일모직 에버랜드 판단이었는데 제일모직 에버랜드 판결로 인해서 그때부터 상법이 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결자해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가 주총 안건에서 그 배당분리 과세를 결의하는 거를 올리는 걸 보고 어쨌든 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그거를 풀어준 부분에서 엄청나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니까 삼성생명이 하고 삼성결사가 쫙 따라하는 걸 보니까 어쨌든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냥 엄청난 회사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삼성에 다시 좀 애정이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그 상법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사가 주주 충실 의무를 안 해도 된다고 했었던 판결을 했었던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증시 암흑기가 온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이 한국 증시를 왜 좀 안 좋게 보냐면은 소위 사회생활 10년차 이하이신 분들이 한국 증시 샀을 때 벌었기보다는 다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한국 증시 암흑기는 15년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한국 증시를 경험했었던 사람이라면은 한국 증시가 소위 그 꼬라박는 그 과정으로 전환됐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건데 그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뭐야 한국 증시 뭐 이러고 미국 증시는 사기만 모르니까 근데 미국 증시는 공교롭게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역대 최대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간에 엄청난 그런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지난 15년에 암울했던 기간을 뒤로 하고 올해부터는 달라질 그 상법 개정 효과가 올해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상법 개정 때문에 주가가 좋아진 것이 아니고 그냥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냥 이익 때문에 좋아진 거고요. 그래 이익이 너무 세게 오르니까 지수는 6천으로 거의 2배 반 떴는데 멀티플이 내려간 거지 않습니까? 멀티플 좋아지는 거는 올해 3월에 달려있고 3월에 기업들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고 아까 자사주 매입 소각도 질문하셨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법 암흑기에 기업들이 자사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못하니까 소각할 것도 아니고 백기사지를 하려고 그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있는 회사 돈 자기 그냥 배당 안 하고 그냥 법카 쓰고 이게 너무나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다 후진적인 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바꾸는 과정이 이제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작년부터 달라진 건 시장과 기업의 인식들이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파마리서치 같은 회사도 뭐 매각 하려다가 안 하고 이번에 LS도 대통령이 뭐 지목하니까 말 안 하고 예전에는 재벌이 무슨 한다 그러면은 막 5만 어용 언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재벌이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좋다고 얘기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갑자기 뭐 사회주의로 매장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마켓 전체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도 그렇게 재벌 어용에 뭐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거를 너가 하고 있냐 막 이러면서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어졌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인식 구조에 맞는 법제도가 올해부터 펼쳐질 예정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증권은 자사주가 많거든요. 그리고 일부 증권사는 진짜 자사주 50%짜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사주가 많았던 거가 그 왜곡됐던 과거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순차적으로 처분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앞으로는 자사주를 소각할 목적이 아니면은 거의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 통과가 안 될 거예요. 소각도 안 할 건데 그 자사주를 너가 왜 갖고 있는데 이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에 위배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발생할 것 같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너무 흔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해 나가지 않을까요?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부터는 양적, 그러니까 실적 기반의 상승세였고 올해는 질적 상승세를 조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적 상승세에 편입하는 그런 것도 좋은 투자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의 그냥 개인적인 성향은 이익이 안전하고 짱짱하고 쭉쭉 나오는 것을 좀 더 선호하고 경상적으로 어떤 이벤트 때문에 확 변하고 이런 걸 좀 안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반도체와 전기전자가 제일 좋은 투자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랑 뭐 증권주처럼 이제 거래 증시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은 그러니까 마켓이 커지면 같이 좋아지는 이런 거는 좋아하나 너무 이벤트 드리븐적인 거는 이제 그 이벤트에 좀 매몰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금 아니면은 뭐 ETF나 펀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간접 대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좋게 보지만 반도체, 전자, 전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시는 건 아닌 거네요. 자, 그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정책적 변수가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외인 수급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그냥 한국 증시가 올해 전 세계에서 너무 아웃퍼폼을 하다 보니까 그 높아진 한국 비중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패시브 매도들이 한국에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외인들이 일부 매도하고 이런 경향은 있지만은 이 밸류업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가 일본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지금 카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베 총리 시절에 진짜 일본 대개조가 그때부터 드라이브가 걸렸었는데 이때 증시 쪽에서도 이런 이제 개선이 있었고 그러니까 IR 자료 영문화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전자공시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저희
저희는 다 이제 텍스트로 돼 있는데 그거를 다 XML로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우리 증시가 선진 지수에 좀 편입되는 게 제일 큰 돈이 선진 지수에 있기 때문에 그 선진 지수 편입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정부가 로드맵을 짠 다음에 뭐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선진 지수 트라이를 할 거로 보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패시브 자금들이 진짜 엄청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일부 금액을 뭐 몇 조 팔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하루에 거래되는 주식이 지금 6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외국인이 누적으로 뭐 9조 순매도를 하고 10조 순매도를 하고 이거를 막 크다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큰 의미가 아닌 이제 그런 마켓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가게가 머니무브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요즘에는 저한테 뭐 집 팔고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전세를 주식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한 그 질문하는 사람 진짜 많고 그리고 제 주변에는 그냥 서울 강남집도 팔고 주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생기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머니무브가 좀 본격화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랑 내년까지는 개인이랑 기관, 그러니까 기관이라는 탈을 쓴 ETF 수급, 그 다음에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개인들 두 수급이니까 결국 개인이죠. 개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연기금이나 이런 기금류성 자금들도 결국은 매수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그냥 돌고 사팔사팔 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시 예탁금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알고 있기에 100조 원대 근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 예금이 어쨌든 그만큼 증권가를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한데 이러한 폭발적인 유동성 유입이 시장의 흥분 임계점을 넘어선 신호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증시의 시총이 5천조를 넘은 상황에서 예탁금 100조라는 거는 큰 돈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라 대기 자금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권업이 구조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부분도 여기에 있는 건데요. 그 한국의 증권업은 일종의 그 외국의 투자은행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골삭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골삭은 결국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예금리는 기능들을 많이 흡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가 내고 있는 것 중에 자본금 8조 넘는 그 IMA라는 계좌를 만드는 증권사들이 있는데 미래나 키움이나 미래 한투 이런 데가 8조를 넘는 자본금을 갖고 있는 대형 투자은행을 지향하는 그런 대형 증권사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IMA라는 게 예금인데 이자율이 은행 예금 이자보다 2배 높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3에서 5% 이상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 단위로 모객을 하고 있는데 모객을 하면 바로 마감이 돼요. 그래서 올해 IMA로 증권사가 은행의 예금을 흡수하고 있는 게 되게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하면은 2% 주는데 여긴 4% 주니까 게다가 원금 보장해주고 그러니까는 은행에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IMA로 증권사가 돈을 또 받게 되면은 그거를 또 재투자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뭐 상생펀드를 포함해가지고 증권사가 투자할 대상들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증권업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로에서 개인들이 증권사를 지금보다 좀 더 예금은행의 창구로 쓴다거나 하는 그런 변화도 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은행도 요새는 그래서 어떤 입장이냐면은 저는 부동산을 오래 보면서 느낀 건데 한국 부동산이 언제부터 좋아졌냐면은 은행이 부동산 대출해주면서부터거든요. 그게 99년도였는데 99년 이전에는 은행들은 다 기업 대출해줬습니다. 근데 99년부터 다 소매 대출이라고 지금 주담대를 해준 건데요. 올해부터는 은행도 다시 기업 대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도 기업 대출로 바뀌고 증권사도 다 기업 대출로 바뀌고 지금 이제 부동산 쪽에는 대출이 거의 죽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처럼 막 뭐 헝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데를 몇 개월 그냥 막 다 파산시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부동산 쪽으로 가는 자금원을 거의 말라붙이게 하고 기업 쪽으로 갈 유동성은 폭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증시는 돈의 힘으로 더 이런 잔치를 즐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고 부동산은 되게 이제 메말라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의 여러 변화도 좀 있어 보이고 예탁금은 당연히 그럼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머니무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쌓여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 더 딥이란 말이 있잖아요. 빠지면 그냥 무조건 사라고. 지금 한국 증시가 완전 바이 더 딥의 상태로 넘어갔는데 완전히 머니무브가 나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도 되게 이런 시장은 좀 신기하고 처음이어가지고 이런 시장을 상상했던 거는 맞는데 또 경험한 건 처음이다 보니까 현직에 있는 그런 주식운용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는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이제 장이 어쨌든 넥스트 거래소에 정규장 마감했다 후 역사적인 날입니다. 삼성전자 20만 원으로 끝났고요. SK하이닉스 100만 5천 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는 5,969 그리고 아까 전에 언급하신 또 삼성전기는 43만 6천 어쨌든 전자와 닉스와 20만
원과 100만 원을 함께 돌파한 첫날인 것 같은데 지금 현금 1억 원 있는 분이라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결론 좀 내려주신다면요. 저는 아까 그 밸류업 지수가, 그러니까 코스피 강세장에 베팅하고 싶다면은 밸류업 지수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코스피 200이 아니고 밸류업을 사야 되고, 그리고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밸류업 액티브라는 상품이 제일 한국 강세장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액티브는 운용사가 많지 않아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 두 군데가 메이저인데,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뭐 타임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코엑트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이런 상품들이 그나마 제일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글로벌 AI에 투자하는 게 맞으니까 글로벌 AI에도 액티브로 대응을 해야지 똥을 뺄 수가 있거든요. 또 나스닥에 투자하는 사람,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 지금 진짜 많잖아요. 네. 잔액 기준으로 보면은 한 160빌리언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개별주 직접 하신 분이 여전히 엄청나게 많다고 네. 보고 있지만은 ETF로, 이제 액티브 ETF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ETF라고 하면은 다들 그냥 잔잔바리한 그런 수익률을 낸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나스닥 액티브나 이런 거는 찾아보면은 정말 그냥 미쳤거든요, 수익률이. 그래서 한국 매니저분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주식을 더 잘하다 보니까 미국 기관에서는 왜 도대체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 우리보다 더 잘하냐, 이런 질문이 항상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반도체 그냥 원천 국가고 거의 전 세계 모든 산업의 밸류체인 OEM, ODM을 네. 중간에서 다 커버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학습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액티브 ETF를 중심으로 국장과 미장을 한 7대3 비중으로 이제 둘 다 섞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억을 그렇게 갖고 계시면은 복리 효과가 엄청 크게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진짜 그 정도 금액만 하더라도 20년 굴리면은 그게 거의 한 20억 가까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투자 조언 한마디만 해주고 가신다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꿈 주식들이, 꿈 자산들에 항상 가장 큰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오는 성장 기업들은 갖고 있으면은, 물려도 갖고 있으면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 똥이 되는 거에 한번 물리면은 복구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젊은 분들이 저도 젊을 때는 꿈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게 인간 본성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은, 꿈을 100% 포트를 하시기보다는 성장과 꿈을 6대4로 좀 잘 안분 배분해서 포트 전체는 성장을 먹으면서, 이익 성장을 먹으면서 짱짱하게 올라가고, 일부는 꿈이어가지고 그 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밸런스 정도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막 꿈이 무조건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되게 위험한 부분이고, 꿈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꼰대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꿈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비중만 전체 포트의 절반 이하로 유지하면서, 어쨌든 그 꿈이 안 되더라도 사망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코인, 양자, 우주, 로봇, 다 이런 유들인데, 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지금 9,200~300만 원이던데. 저는 뭐 좋게 안 보니까요. 그냥 그걸 할 거면 금을 하면 되지 왜 하냐, 이런 생각이어서. 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어쨌든, 근데 저는 안 좋게 보지만 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포트에 100이어서는 안 됩니다. 꿈 비중은 어쨌든 40 언더여야지 된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성호 대표님과 함께하는 날 장이 마감이 6천 가까이 마감을 했고, 또 삼성제약 20만 원, SK하이닉스가 100만 원, 역사적인 신고가와 함께 많은 분들에게 또 투자에 큰 수익을 안겨주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주식시장이 코스피 만 시대가 온다면 당연히 대표님 모시고, 사실 그 전에 한 7천만 원 와도 대표님 모시고 다시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회사님은 최상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